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소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동구립 성수도서관에 가서 죽음은 어떻게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켰는가에 관한 역사의 기록, 죽음의 역사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앤드루 도이그가 쓰고 석혜미가 옮겼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의 생화학 교수 앤드루 도이그는 전염병에서 유전병, 폭력, 식단에 이르기까지 특정 사망 원인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된 놀라운 역사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생명체라면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의 형태는 시대별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1347년 시에나는 이탈리아 중부에서 가장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다. 주로 대부업, 양모무역과 군사력으로 번영을 누렸다. 당시 시에나를 찾은 사람이라면 정부가 있는 푸블리코 궁전과 2배 이상 확장하려고 공사 중인 장엄한 대성당에 감탄했을 것이다. 13세기까지 시에나 공화국은 북쪽으로 48km 떨어져 있는 피렌체에 비견되는 도시였으며 규모를 서서히 키우고 있었다. 재화공이자 세금 징수원이었던 아뇰로 디투라 델 그라소는 개인적인 관찰과 경험, 공식 기록 열람을 바탕으로 1300년에서 1351년까지 시에나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대기를 작성했다. 이 기록은 인류에게 역사상 최악의 고통을 안겨주었던 치명적인 전염병인 흑사병을 가장 상세히 다룬 동시대 자료다. 흑사병은 1348년 1월 피사 항구를 통해 토스카나에 들어왔다. 2달 만에 강을 거슬러 피렌체에 도착했고 남쪽으로 퍼져 시에나까지 닿았다. 디투라의 기록에 따르면 1348년 5월 시에나의 죽음이 드리웠다.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었다. 희생자들은 거의 즉사했다. 겨드랑이 아래와 사타구니가 부어올랐고 말하던 도중 쓰러져 죽었다. 아버지는 자식을, 아내는 남편을, 형제가 다른 형제를 버렸다.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일반적인 기독교 장례는 불가능했다. 시신을 묻을 사람을 구할 수도 없었다. 유가족은 시신을 큰 구덩이로 끌고 가 신부가 집전하는 장례식도 없이 한 대 매장하거나 도랑에 버렸다. 가엾은 디투라는 아이들을 모두 잃었다. 나는 내 손으로 5 아이를 묻었다. 흙을 너무 얇게 덮은 시체는 개들의 표적이 됐다. 개에게 끌려다니거나 뜯어먹히는 시체가 도시 곳곳에서 보였다. 누가 죽어도 슬피 울지 않았다. 다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어떤 약도 예방책도 듣지 않았다. 디투라는 시에나 도심과 근교에 살던 인구의 4분의 3이 사망했다고 추정한다. 5달 만에 약 8만 명이 죽은 것이다. 사회가 무너졌다. 1989년 4월 15일은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FA컵 준결승을 치르는 날이었다.
경기장은 세필드 웬즈데이의 힐스버러 스타디움이었다. 심한 교통체증으로 많은 리버풀 팬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킥오프 직전까지도 수천 명이 장내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러자 경찰은 서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콘크리트 스탠드 중앙부로 이어지는 게이트 몇 군데를 개방했다. 하지만 스탠드는 이미 초만원이었고 관중이 필드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스탠드와 경기장 사이에 세워둔 펜스는 지나치게 성능이 좋았다.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뒤쪽에서 밀려들면서 앞에 있던 사람들이 펜스로 밀쳐지고 짓밟혔다. 96명이 사망하고 766명이 부상을 입었다. 18살의 리버풀 팬 토니 블랜드도 이날 친구 둘과 함께 경기장을 찾았다. 갈비뼈가 으스러져 폐에 구멍이 나면서 토니의 뇌에는 산소 공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대뇌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고 아무것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그러나 뇌관은 계속 작동했기 때문에 심박, 호흡, 소화 기능은 유지됐다. 토니 블랜드의 연명 치료가 중단된 것은 출생 후 22년이 지난 1993년 3월 3일이었다. 힐스버러 참사에서 사망 원인이 됐던 축구 경기장의 고정식 펜스는 제거됐고 축구 경기장 관중석이 모두 좌석으로 교체되면서 위험한 입석 스탠드는 사라졌다. 관련 소송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쟁점은 다음과 같다. 토니 블랜드는 몇 살에 사망했는가? 18살인가? 22살인가? 사건 당일의 부상으로 사망한 것인가? 아니면 치료 중단으로 사망한 것인가? 인간 역사의 대부분에 걸쳐 기대 수명은 30세 정도였다. 유럽과 북미에서부터 기대 수명이 높아지기 시작한 지 약 25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2016년 세계 기대 수명은 72세로 로마 시대에 비하면 3배가 되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시기다. 이 단순한 통계 수치는 인류 건강의 심오한 변화를 반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과거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전염병이었다. 몇 가지만 꼽아도 역병, 천연두, 장티푸스, 콜레라, 말라리아 등이 각각 수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람들은 전조 증상도 거의 없이 며칠 앓다가 죽었다. 프랑스인의 기대 수명은 1816년 이래 하루 평균 5시간씩 길어졌다. 프랑스인은 매일 24시간씩 죽음에 다가갔지만 의학, 영양, 위생, 우수행정, 무역, 평화 등으로 죽음은 다시 5시간 물러난다는 얘기다. 21세기 초는 역사상 가장 건강한 시대였다. 과거 프랑스의 기대 수명을 오늘날의 여러 국가와 비교해 보자. 프랑스의 기대 수명이 현재의 시에라리온과 같은 50.1세에 도달한 것은 1910년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기대 수명이 낮은 시에라리온은 최고 수준 선진국의 100년 전과 건강 상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1946년에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수준의
도달했다. 기대 수명이 60.5세인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여러 면에서 실패한 국가로 평가된다. 정부는 기능을 하지 못하며 곳곳에서 내전과 테러가 일어난다. 과거 소련과 미국의 침공으로 심각한 피해도 보았다. 그런데도 1930년대 프랑스보다는 기대 수명이 높다. 프랑스는 1958년에 68.9세인 현재의 이라크, 1961년에 70.6세인 현재의 북한, 1986년에 75.5세인 현재의 이란 수준이 됐다. 세계 최빈국들조차 선진국의 그리 멀지 않은 과거보다 기대 수명이 높다. 오늘날 가장 가난한 국가도 19세기의 어떤 나라보다 건강하다. 식량 부족은 인간 개체 수를 궁극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하며 기근은 자연의 가장 무시무시한 최후 전략이다. 간간히 일어나는 기근은 인류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인류는 덫에 걸렸다. 멜더스는 세계 최고의 염세주의자 중 하나여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악덕과 빈곤 없이는 인구가 늘어나는 강력한 힘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량이 인구를 제어한다는 멜더스의 주장은 옳았을까? 기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추수에 실패하고 일반적인 작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용 식량을 찾았다. 처음에는 맛은 없어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구했다. 특히 노인들이 가지고 있던 실생활의 지혜를 발휘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 먹을 만한 재료를 어떻게 알아보고 요리하는지 알려주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사람들은 아무 것으로나 배를 채웠다. 1959년에서 1961년 중국의 대기근 때는 굶주린 아이들이 바닥에 있는 토사물을 먹으려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어슬렁거렸다고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건강한 먹거리는 아니다. 이미 감염에 저항하기 힘든 몸 상태에서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 질환과 설사병에 걸린다. 그래서 기근 때 잘못 먹었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 전체가 굶주리면 어린아이를 더 잘 먹을 수 있는 집으로 팔아넘기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일본 역사상 최악이었던 1231년에서 1239년 칸기 대기근 때 이를 합법화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최악의 굶주림 속에서는 식인이 성행했다고도 한다. 생존자들은 필사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남았다고 인정하지 않지만 요리된 뼈에 있는 절단의 흔적이 진실의 열쇠일지도 모른다. 아일랜드에는 1315년 대기근 때 사람들이 너무 굶주려서 공동묘지에서 시신을 파헤쳐 두개골의 살을 발라먹었고 여자들은 배고픔에 미쳐 자기 자식을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다행히 현대인은 직접 이런 잔혹한 기근을 겪은 적이 없지만 농경사회가 시작되고부터 몇백 년 전, 농업혁명 이전까지 주기적 기근이 일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성인 대부분은 기아의 장기적인 영향 아래 있었고 보통은 기근을 겪으면서 성장이 부진하고 각종 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세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식량이 풍족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다. 기근에서 생존한 인간에게 남는 신체적, 정신적 영향은 대부분 사라졌다. 어떤 나라든 자연재해 때문에 때때로 흉년을 겪는다. 너무 가난해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라에 흉년이 발생하더라도 기근을 막을 수 있다. 위험을 알릴 통신망이 발달했고 식량 운송과 저장 비용이 낮아졌으며 해외 정부와 자선단체의 원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신종 전염병에 대응할 항생제, 탈수 치료를 위한 전해액이 있고 응급 식량도 개발됐다. 예를 들어 땅콩버터와 우유를 섞고 미량 영양소를 추가해 만든 고열량의 플럼 피넛은 훌륭한 아동 구황 식품이다. 이런 방법은 효과가 있다. 심지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몇십 년 전과 비교하면 기근은 드물어졌고 정도도 심하지 않다. 여러 나라가 주기적으로 아사의 벼랑에 몰리던 상황에서 전 세계 인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인간의 사망 원인은 지난 만년간 완전히 달라졌다. 해부학적으로 현대인간과 유사한 골격을 지닌 가장 오래된 인간은 20만 년 전에 나타났다. 인간은 인류 역사의 최소 95%를 건강한 식단과 활동적인 생활 양식이 특징인 수렵 채취인으로 살았다. 홍역, 천년두, 흑사병, 장티푸스 등 흔한 전염병이 그때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세계는 위험한 곳이었다. 특히 사냥할 때 사고가 잦았다. 인간을 공격하는 천적과 반격하는 먹잇감, 다른 인간이 모두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유목 생활을 그만두고 영구정착지에서 농경과 가축 사육을 하고 살면서 먹을 것은 늘고 폭력은 줄었지만 대가는 컸다. 오랜 시간 대규모 정착지에서 살게 되자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나 더러운 물에서 얻은 고질적인 전염병이 축적됐다. 유목민이었을 때는 설치류에게 흑사병이 옮는 이에처럼 동물에게 병이 옮으면 종족 전체가 죽긴 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병원체가 환자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반면 도시에서 서로 적응한 인간과 병원체가 빽빽하게 살아가면서 결국 수두, 성홍열, 풍진 등 어릴 때 흔하게 걸리는 병이 많아졌다. 전염병은 주요 사망 원인이 됐다. 의료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고의 혁명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유기체가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세균 유래설이다. 세균 유래설은 왜 깨끗한 물을 마시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생활 공간을 청소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고 멸균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했다. 위생관리를 도입하면서 병원이 감염의 온상이 아닌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질적, 양적으로 더 나은 음식으로 기근과 영양 실조를 해결하면 신체는 질병에 저항할 수 있다. 어떤 세균이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파악하게 되자 선구자들은 이 세균을 죽이거나 백신을 만들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특정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려면 임상시험이 필요하다. 이는 제임스 린드가 선원들을 둘씩 나눠 괴혈병을 예방하는 다양한 음식을 실험할 때처럼 다른 부분은 모두 같고 연구 대상 치료법만 다른 집단을 대조하는 방법이다. 폭력, 기근, 영양실조, 전염병이 해결되면서
19세기 후반부터 기대 수명은 치솟았고 암과 당뇨, 뇌졸중, 심부전이 주요 사망 원인이 되었다. 노화가 이들 비전염성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지만 널리 퍼져 있는 비만, 흡연, 알코올, 운동 부족 등도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유전 역시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홍역, 산홍열, 콜레라에는 백신, 손 씻기, 위생관리 등이 확실한 해결책이었다. 반면 비전염성 질환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단, 예방, 수술, 약물 치료 등 여러 가지 정교한 방법이 필요했다. 2000년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었던 심장질환과 뇌졸중 사망률은 예방, 관리, 치료법이 대폭 개선되면서 거의 절반이 되었다. 특히 유방암과 결장, 직장암 등 주요 암은 대부분 감소세에 있다. 폐암은 남성과 여성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에게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성은 그다지 그렇지 않다. 흡연이 처음에는 남성의 지배적인 습관이었는데 여성이 뒤늦게 따라잡았기 때문인 듯하다. 흡연과 금연에 따른 건강 영향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먼저 나타난 것이다. 비전염성 질병의 예방, 발견, 치료가 개선되고 기대 수명이 계속 오르자 다른 사망 원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치매로 인한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이다. 이는 서구 사회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인도와 중국 등 인구학적 천의를 겪고 있는 국가에서도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특히 치매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 알츠하이머병은 현재 세계에서 경제 자원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질병이다. 흔히 발생할 뿐 아니라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누군가는 일을 그만두고 돌봐야 하고 말기 환자는 요양원에서 몇 년이나 지내야 한다. 반대로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갑자기 사망하는 질병은 의료보험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알츠하이머병에는 좋은 약도 없다. 현재 있는 약은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친다. 노령층 인구수와 비율이 모두 늘어나면서 인류에게는 알츠하이머병을 예방 치료하는 약 또는 발병을 늦추기라도 하는 신약이 간절하게 필요하다. 앞으로도 몸은 움직일 수 있으나 정신은 정상이 아닌 노령 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인간은 대단한 파괴자다. 지구상의 땅을 대부분 인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며 다른 종을 위해 공간을 남겨두지 않는다. 벼와 닭 등 몇 종 안 되는 생물을 퍼뜨리고 나머지를 멸종으로 몰고 간다. 인간이 왜 환경 피해를 초래하는지 생각해보면 결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다. 인구를 줄여 환경 피해를 멈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다. 핵전쟁과 멈추지 않는 기후변화, 치명적인 전염병, 옐로우스톤 화산 같은 초화산, 소행성 충돌과 같은 재앙으로 인류 문명이 멸망하면 된다. 지름 16km의 바위가 빠르게 지구로 돌진한다면 대처 방법은 없다시피 하다. 그러면 사망 원인 상위 10가지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나머지 방법은 인간이 지구에 주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아이를 덜 낳고 궁극적으로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안정적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다. 수명이 늘면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아동 사망률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줄고 여성이 교육을 받고 피임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출생률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파멸을 피하는 최선의 길이다.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지는 추세라서 이 목표가 이루어질 희망이 보인다. 새로운 의학의 혁신이 일어나 인간이 죽는 방식이 달라질까 하는 질문은 더 흥미롭다. 현재의 사망 원인이 극복되어 출산합병증, 홍역, 흑사병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유전병은 항상 존재했다. DNA 복제는 절대 완벽할 수 없고 돌연변이는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유전적인 문제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선별 검사를 하고 증상을 치료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은 차세대 의료혁명의 문턱에 서 있다.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제거함으로써 유전병을 근원부터 차단할 수 있다. 혈우병, 낭포성 섬유증, 조기 발병하는 알츠하이머병, 푸마라제 결핍증 등 단일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심각한 질병이 주요 후보다. 더 복잡한 다인성 질병이 그 다음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심지어 노화 자체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면 평생 어떤 질병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신체 기능을 매일 확인하며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할 수도 있다. 소량의 혈액, 타액, 대변, 소변, 호흡 샘플을 정기적으로 채취하여 생체 분자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장에 사는 미생물을 보여주는 대변은 특히 유용하다. 조직 내 모든 혹은 개별 세포 내의 DNA, RNA, 단백질, 기타 화학물의 농도와 배열, 구조를 측정하면 조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확한 그림을 얻을 수 있다. 패턴을 인지하도록 훈련된 정교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탑재한 컴퓨터로 이 수치를 해석하여 건강 문제를 예측할 수 있으며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 징후를 감지하여 발병 여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신체 상태를 추적 관찰하는 기술과 수십억 명의 데이터로 훈련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결합하면 질병 초기에 개입할 수 있다. 암, 신경학적 문제, 대사 문제는 현재보다 몇 년 빨리 감지될 것이다. 질병의 정확한 성질을 겨냥하여 개인 맞춤형 치료도 가능해진다.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을 모두 똑같이 치료하는 대신 종양이 정확히 어떤 돌연변이인지 알고 대응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이식 가능한 장기의 수요는 공급보다 훨씬 많다. 신장 이식을 원하는 환자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신장을 기다리며 몇 년째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고 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있다. 공여자를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장기를 세포에서 길러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줄기세포는 여러 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 이미 피부세포를 채취하여 줄기세포로 바꿔 배양하고 원하는 종류의 세포로 바꾸는 기술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기는 자기 세포로 시작하기 때문에 환자의 신체와 유전적 차이가 없어 면역체계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를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는 새로운 췌장 궤도세포를 만들 수 있다. 아니면 가장 건강한 20살 무렵에 신체에서 세포를 채취하여 급속 냉동한 후 수십 년 뒤에 쓸 수도 있다.
더 급진적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서 특정 장기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진다면 아직 병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 60살이 되면 병원에 가서 폐, 신장, 간, 췌장, 심장을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이 일반화될지도 모르겠다. 줄기세포로 새로운 장기를 만들어낼 때 DNA를 바꿀 수도 있다. 새로운 간을 배양한다면 간 기능을 최적화하는 DNA 염기 서열을 심고 유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줄기세포를 척수에 넣기 전에 HIV의 저항성을 갖거나 겸상적 혈구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편집한 바가 이미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살아있는 원숭이의 간 유전자를 편집한 적도 있다. 현재 인간의 DNA는 모든 세포에 똑같이 들어있어서 타협이 발생한다. 심장에 좋은 유전자 염기 서열이 췌장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 기반의 장기교체 치료의 일부로 DNA 편집 기술을 통해 각 장기의 기능에 최적화된 DNA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우사인 볼트의 심장과 세레나 윌리엄스의 폐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다른 장기는 모두 수정 보완이 가능해져서 앞으로는 뇌가 기능하지 않을 때까지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성적인 장애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과학의 발전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할 때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은 없는 듯하므로 곧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요크 대학교 역사학 교수 데이비드 우튼 박사가 수많은 통계가 등장하지만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책이라 극찬했고, 우리가 어떻게 오래 살 수 있게 되었고 무엇이 죽을 가능성을 높이는지 알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권장했던 도이그의 죽음의 역사와 함께 걸었던 긴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